안녕하세요. 오늘 고독사 예방 기초교육을 담당하게 된 김석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고독사 예방 기초교육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뵙게 되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전반적인 고독사의 개념의 이해부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고독사의 상황들, 그리고 또 고독사가 이르게 되는 경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실지에 대한 실천 지침까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13년 전부터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있는 고독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접했고, 또 우리나라의 한국의 고독사 부분을 맨 처음으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2009년도에 이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약 한 10여 년 동안 유품 정리는 보았다라는 또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많이 연구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고독사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것은 2009년도 10월호인 고독사 기사인 위클리 경향이라고 하는 잡지책에서 제 책이 소개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고독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 제가 또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누가 내 유품을 정리할까라고 하는 책을 또 펴냈고, 이 책이 2019년도에 세종도서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전국 각 도서관에 지금 현재 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끔씩 제가 미디어에서도 또 소개가 되었고, 또 방송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먼저 고독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독사 실태를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독사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고독사라고 생각을 하면 죽고 난 다음에 조금 늦게 발견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면 가장 먼저 몸속에 있는, 체내에 있는 체액들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체액들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환경 속에 볼 부분들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시신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이러한 체액들 때문에 사람이 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가 진행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더기라고 하는 벌레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벌레들이 시신이 부패하면서 흘러내리는 체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주 구더기가 살이 찌고, 또 심지어는 구더기가 부활을 해서 파리로 날아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되게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실제 일본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국내에 고독사를 소개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고, 정말 제가 마치 꼭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독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끔찍한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들 가운데서 구청에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조금 늦게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부패를 했고 체액이 구청에서 흘러내린 체액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8층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저도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돌아가신 시신의 체액이 어떻게 콘크리트를 뚫고 내려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천장에 얼룩이 져가지고 그 얼룩 때문에 부패한 냄새가 도저히 밑에 집에서 아랫집에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 냄새가 배겨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천장을 다 뜯어내고 구층도 바닥을 다 뜯어내고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8층의 천장도 모두 다 뜯어내고 청소와 또 공사를 별도로 해야만 하는 이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또 늦게 돌아가시고 나서 늦게 발견되어서 체형만 흘러내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고독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또 한 사례들 가운데서 실제 이제 현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의 이제 유품을 정리하러 의뢰를 받고 갔는데 이분은 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옆집 사람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한 할아버지가 옆집에 살고 계시는데 이 옆집 사람은 평상시에 건설 현장직으로 노동을 하시는 분이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70대 중반의 할아버지셨는데 아들이 무려 4명이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화장실에 가시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신발이 운동화가 띵띵 불어 있는 것을 옆집에 계시는 분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운동화를 벗겨서 봤더니 세상에 발이 썩어 들어가면서 발에서 구더기가 나오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발이 뚱뚱 불어 있었던 현장을 보고는 아니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겨울에 추운 데서 집에서 보일러도 안 틀고 추운 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동상이 걸리는데 발이 너무 추워서 그걸 빨리 녹이다 보니까 봄부터 이 날씨가 좀 풀리니까 별로 좀 안 좋더니 계속해서 이게 이제 발이 썩어 들어가서 그걸 이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치료해야 될 시기를 놓쳤다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왜 빨리 이야기를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칠까 싶어서 연락을 못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할아버지의 집을 의뢰를 받고 가서 이제 갔더니 할아버지가 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생활을 하시냐면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전세를 왜 옮기느냐고 하니까 이제 전세 보증금을 2년 후에 생활비를 떼내고 2년 동안 생활비를 떼내고 그 다음번에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고 또 2년 후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또 빼내고 그걸로 또 생활을 하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 나가고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할아버지의 이런 주거 조건 자체가 되게 열악한 상황으로 계속 가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자녀들한테 그냥 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들로 그냥 보여줄 뿐이고 자녀들은 그냥 우리 아빠가 생활을 잘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옆집 남자한테서 연락이 와서 막내 아들이 급히 모시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으로 가신 지 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미리 자녀들이 조금 돌보아주고 또 미리 할아버지께서도 자녀들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옆집 사람한테 말씀을 조금 하셨더라도 할아버지가 이렇게 처참하게 허무하게 돌아가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단순히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된 경우 이런 부분들만을 우리가 고독사의 문제로 볼 것들이 아니고 실제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옆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런 사회적 문제 이것까지 함께 고민하는 부분들이 고독사를 바라보는 실질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보면 우리가 사망진단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표기되는 사망의 종류 우리가 장례 지도사들이 사망을 하면 사망의 진단서를 우리가 보게도 되고 또 법의학자들이 사망진단서를 이 표기를 하게 되는데 사망진단서에 표기되는 사망의 종류에는 고독사라고 하는 별도의 표기가 없습니다. 사망의 종류에는 뭐 병사라든지 또는 외인사는 자살이나 타살 또는 사고사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류가 나와져 있고 그 외에 기타 및 불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병사 또는 외인사로 구분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고독사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은 고독사라고 하는 것들은 또 혼자 살고 계시거나 또는 환자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고독사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발견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늦게 발견된 것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독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고독사가 발생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고독사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책에다가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지만 실제 고독사가 발생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돌아가신 분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자녀도 있고 또는 집주인도 있고 이웃도 이제 계십니다. 그런데 고인이 돌아가신 분이 늦게 발견되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되면 당장 자녀는 졸지에 불효자가 됩니다. 자녀는 불효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뭐 행위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 고인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전후사정은 다 싸그리 없어지고 그냥 자녀는 부모도 돌보지 않은 사람 또는 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불효자로 취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 가운데서는 평상시 되게 잘 돌보다가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뭐 출장을 간다든지 또는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든지 또는 뭐 해외에 잠시 뭐 가야 될 일들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바빠서 잠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사정들은 전혀 쌍글이 다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이제 불효자로 취급되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를 따박따박 받다가 월세를 받았으면 응당 임차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아주 뭐 놀부 같은 뭐 땡보 같은 이런
집주인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거나 또는 임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보고 집을 고쳐달라고 그런다면 집도 잘 고쳐주고 평상시에 잘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 돌아가신 분의 사정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고독사가 발생하면 엄청나게 너무나 많은 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집주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주 무관심한 땡보 같은 이런 집주인으로 취급받아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우리 집으로 새롭게 이제 임차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웃 주민들도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옆집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또는 아니 한 마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도대체 그 안에 있는 이장이거나 또는 부녀회나 이런 데서는 도대체 뭐 하신 거야? 또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뭘 한 거야? 사람이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아무도 쳐다도 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고 정말로 이 마을이 인정이 없는 마을이구나 이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뭐 자녀들이거나 집주인이거나 이웃이거나 누구에 대한 문제, 개인에 대한 문제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문제로만 볼 것이냐? 그렇지 않지요. 돌아가신 고인도 아니 저 사람 말이야 돌아가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고 평상시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듯이 아주 고인이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평상시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누구 하나 어떻게 뭐 피해를, 가해를 준 사람은 딱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거나 집주인이거나 또는 주변에 계시는 이웃분들이거나 또는 공공기관이거나 심지어 국가까지 돌아가신 분까지 모두 다 오로지 피해자로만 남는 이런 문제가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의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들이 아니고 누구나 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자녀 또는 집주인 또는 주변에 계시는 이웃분들 또는 고인 자신, 결국 살아있는 자기 자신 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복지관 또는 이웃 살피미들 여러분들처럼 지금 활동을 하려고 하시고 계시는 고독사 예방을 담당하려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가 모두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우리가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독사 문제는 모두가 피해자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아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이 고독사를 예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독사 문제는 단순하게 고독사만으로 발생한 문제만 있는 것들은 또 아닙니다. 고독사가 발생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고독사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만약에 고독사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고독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임차를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거나 그런 안위를 이게 좀 많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몸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는 중장년층이라든지 또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뭐 조금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임차를 받을 때 이분들한테 집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집을 내주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환경 속으로 자꾸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이제 60대 중반에 원룸 같은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면서 약 한 15년 또는 20여 년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65세에
입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20년 후면은 85세가 됩니다. 20년 동안 그 동네, 그 마을에서 살고 계시면서 주변에 이제 복지관도 다니시게 되고 또 주변에 체육관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건소도 옆에 있고 또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가셔서 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집주인이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85세 되신 할머니한테 제발 이번에 조금 이사를 해서 조금 나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은근히 이사를 종용하는 이런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은 실제 세를 들어서 살고 계시는 할머니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여기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장도 가깝고 또 이웃 주민들도 다 여기에 살고 있고 주변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나보고 나가면 도대체 이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부분들 가운데서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한테 수리해달라고 소리를 못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집주인들은 일부러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들어서 외부에 이렇게 이사를 가시도록 하시는 그런 집주인들이 있는 것들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제가 찾아뵙고 나서 혼자 사실 때에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사회봉사 복지관에서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따라서 제가 이제 그 90세가 넘으신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에게 이제 다녀오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들었었는데 한 2, 3년 후에 가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것들을 봐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약간 조금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오면 바로 화장실이 있는 이런 집에서 주거 생활을 하셨는데 옮긴 곳은 계단이 이렇게 가팔라서 1층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계단이 아주 가파른 곳에 3층 집에서 주거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물론 오셔서 이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뭐 가끔씩 청소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지만은 할머니가 무릎도 별로 안 좋으시고 아픈 무릎을 이끌고 외부에 바깥 활동들을 하셔야 하는데 3층에서부터 1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게 너무 이제 힘들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오히려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외곽지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독사 문제로 인해서 주거가 열악한 곳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독사는 반드시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고독사 모습은 어떤가?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에는 고독사를 조금 무연고라고 하는 것들로 조금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도 만약에 고독사 이꼬르 무연고 이렇게 만약에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전혀 아니다 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태어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만약에 무연고라고 한다면 뭐 전쟁통에 혼자서 피난을 오셔서 혼자서 남아서 생활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북 북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탈북을 하셔서 내려온 세터민들, 뭐 아니면 저 외국에서 혼자서 이민을 왔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뭐 주변에 어떤 살고 계시는 분들이 뭐 없어서 무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독사가 발생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무연고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만약에 시신을 인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경찰관이 전화를 합니다. 그 서류, 행정관청에서 서류를 떼서 먼저 전화를 해서 그 누구의 아들이 되십니까? 또는 누구의 친척이 되십니까? 뭐 자녀가 없을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 그러면
친척분에게 어느 분의 친척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모의 시신을 인수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혼한 분의 뭐 전 배우자라든지 또는 이혼한 케이스뿐만이 아니고 또는 뭐 기러기 아빠 뭐 혼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시신을 인수를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같이 동거하고 있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하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그냥 저는 시신 인수를 별도로 안 할래요. 시신 인수를 만약에 기피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무연고 처리가 돼버립니다. 무연고 처리가 되면 사실 무연고 처리가 되면 국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비용이 일부 조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피를 하는 순간 멀쩡하게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연고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무연고 때문에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고 고독사 문제는 무연고라고 하는 것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는 개념인 것들이고 이 무연고가 곧 고독사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고독사 부분들을 들여다봐 보면 왜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더 증가하고 있는가 또는 현재 1인 가구는 왜 증가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근할 수가 있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드미스 같은 경우에 요사이는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어서 늦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50대나 60대들 가운데에서는 한 번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아주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뭐 경제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되게 강한데 그런 분들을 무연고다 해가지고 접목을 해버리면 마치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고독사 문제는 다른 문제들로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고독사 문제를 무연고의 문제로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골드미스뿐만이 아니고 요사이 중년 남성들, 특히 중년 남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번 하시다가 이혼을 하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 중년 남성들도 되게 많습니다. 특히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혼자가 될 경우에 이혼을 하게 되면 대체로 자녀들을 남자 쪽보다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같이 양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년 남성들이 이래 이제 혼자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 중년 남성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고독사로서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어서는 우리가 한국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이렇게 보았는데 일본의 사례들을 조금 보면서 고독사가 왜 문제가 되었고 또 고독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보면 고독사를 과연 우리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왜 발생되었고 또 고독사 문제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죽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조금 대면 이런 그 강의도 아니고 동영상 강의인데 조금 너무나 좀 기분이 다운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의 자연재 외국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생활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쓰나미,
토호쿠 지방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쓰나미가 와가지고는 뭐 원전도 터지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쓰나미가 되게 한 번씩 뭐 한꺼번에 와서는 30만 명 또는 뭐 40만 명씩 한꺼번에 막 휩쓸어서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쓰나미가 바닷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산 밑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번에는 산에서 화산이 이제 폭발을 합니다. 화산이 폭발을 해서 막 화산이 폭발을 하는 것들을 보니까 막 재가 막 날리고 거기서 또 자연재해가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산과 바다의 중간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평지를 찾아서 가게 되는데 이번엔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다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건물이 흔들거리고 이러다 보니 또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또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태풍이 이제 올라오면 태풍을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커다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재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아주 이 사람들은 딱 어떤 준비 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을 한번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쓰나미와 관련되어 있는 막 한꺼번에 막 넘어오는 그런 쓰나미이고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는 지진이라든지 또는 이게 이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실제 일본에 있던 집들이 1년 이후에 이 위성에서 촬영되는 것인데 1년 후에 이런 집들이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까지 떠내려간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일본 사람들은 평상시에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회 때에 매스게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매스게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들은 뭐 전체주의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매스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준비를 할 때에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가 또는 자기의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는 연습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회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회 때 연습을 하는 동안에 1번 자리 또는 2번 자리 3번 자리 자기 자리들이 각각이 다 있는데 만약에 이 대형에서 이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경우에 지금 비어있는 자리 운동회 당일날 만약에 이렇게 비어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 비어있으니까 옆에 사람 당겨서 손을 잡아 라고 해서 옆 사람들을 당기도록 이렇게 할 텐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그러한 방향으로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자기 자리가 아니고 옆에 있는 쪽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번 자리이고 이 사람이 1번 자리이고 2번 자리가 있는데 2번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3번을 2번으로 당기는 순간에는 만약의 사태에 우왕좌왕하면서 나머지 자리들도 한꺼번에 다 움직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기 자리만을 지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응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자리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재빠르게 가서 자기 자리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어떤 자연재해를 막는 이런 방법입니다. 뭐 역할이라 그럴까요? 역할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엔노미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쓰나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엔도미키라고 하는 사람이 쓰나미 대피 방송을 하는데 실제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피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지금 현재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오고 있으니까 피해야 됩니다. 대피하십시오. 이러한 방송을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람들이 베이스에 근본적으로 조금 깔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 때문에 그런 척박한 땅에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일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형 어떤 그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단결해서 뭔가를 복구하고 하는 데서는 재빠르게 하는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고베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95년도 1월 17일 날 이제 고베의 한신 아와지 지방에 고베에 이제 대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지진 규모가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 고가도로가 다 무너지고 뭐 심지어 뭐 고가도로 그리고 또 가정집 뭐 또 철도가 탈선하게 되고 신간센 이런 철도가 탈선하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이러한 커다란 재해를 한신 아와지 간사이 지방에 엄청나게 큰 대형 지진재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리터 규모가 7.3. 1월 17일 날이니까 되게 추운 날이었습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는 1995년도에 산풍백화점이 터졌던 그 해입니다. 그때에 일본의 한신 아와지 지방에서는 7.3으로 직하형으로 해서 지진이 아래 위로 하면서 사망자 6,400명이나 되는 이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망하게 되었고 약 한 10만 동 이상의 집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생을 했죠.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피해 규모만 약 한 10조 원, 10조 엔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00억 원, 1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재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민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제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피난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피난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1월 달이니까 되게 춥지 않습니까? 1월 달에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서 추운 곳에서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임시주택을 이제 지어주는 거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설이라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이런 대단히 단지들을 이렇게 지어주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가설주택들을 지어주게 되는데 가설주택의 규모가 아주 대단히 단지입니다. 대단히 단지인데 문제는 이 가설주택에 들어가는 입주민들에 대한 순서 부분들인데요. 예전에는 앞집에 살던 사람이 옆집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하고 지내고 했는데 새롭게 이렇게 이제 가설주택을 짓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옆집 사람과 그 옆집 사람이 잘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이제 한신 아와지 대진 때는 지진으로 인해서 부상자들도 많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들도 많이 발생했지만 모두 다 도로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이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외부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정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거나 또는 노인들 이런 분들이 생활을 많이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히 단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서로 일면식도 없으니까 또 가설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추울 때는 되게 춥고 또는 더울 때는 되게 덥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군가 좀 돌봐주거나
또는 옆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이제 같이 교류를 하거나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가 못합니다. 자, 왜 그러냐를 보면 이제 국가가 도로나 전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들이 도로나 전기나 이런 기간 산업들을 복구하는 데 있어서 전 행정력을 동원 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단체에서 갖다 주면서 이제 생필품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행정자치단체가 이제 가설주택을 지어줬으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다른 1차적으로 활동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모든 행정기관이 기간 산업을 복구하는 데에 전 행정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독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에 다음번에 우리가 가설주택이거나 임시주택을 지어서 입주를 시킬 때는 우리가 정책을 좀 고려를 하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가 고독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가설주택에서, 임시주택에서 고독사가 이제 막 벌어지는 거죠.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예. 어느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 혼자 살고 계시거나 또는 내가 위험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서로 표시를 하자라고 해서 일정 정도에 대한 표식을 한 집들은 지나가다가 한번 들여다보거나 또는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보면서 이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구경을 해보자. 혼자 계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각자가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위험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구 노력을 하면서 같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옆집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러서 뭔가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고독사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일본의 전체적인 고독사 문제가 처음에 대두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어떤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에 이렇게 집들을 새롭게 지어줄 적에는 단순히 껍데기상으로 그냥 집만 지어준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해 줄 것인가 또는 입주를 할 때에 호수별로 입거를 담당할 때에 어떤 분들을 입거를 해야 될 것인가. 가급적이면 서로가 알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는 서로가 친해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설주택을 정책적으로 한번 펼쳐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고독사를 맨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와 유사한 일들이 도시에서도 일어난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발견한 사람이 일본의 유품정리업이라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유품정리라고 하는 새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유품정리가 발생하느냐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점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자녀가 있어도 서로 이제 분가하면서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서 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각자가 큰 집에서 우리가 대가족 사회로 살 때에는 뭐 별도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 그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 뭐 가재도구며, 뭐 장롱이며, 냉장고며, 또는 이런 뭐 자그마한 소물,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 것들은 팔고, 또는 자녀가 쓸 것들은 어디로 뭐 배송해달라면 배송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일본의 유품정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때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화로까지 제작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하게 되는 유품정리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도시에서 의뢰를 받다 보니까 가서 이제 고독사가 발생한 현장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룸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옥 구조가 알고 보니까 마치 지진이거나 또는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큰 자연재해로 일어났을 때에 지어졌던 가설주택과 비슷한 구조로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입주를 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다른 도시에서 다 와 있기 때문에 서로 옆집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서로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주택과 비슷한 규모의 주택 모양, 그리고 가설주택, 임시로 지어졌던 그러한 주택과 비슷한 형태의 입주 형태,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위험도가 있거나 또는 돌아가신 이후에 발견되거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지 못해서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된 경우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난리가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노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약 한 10년 동안을 이분이 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았던 겁니다. 계속해서 받아서 나중에 왜 연금 부분들을 정산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부모가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는 그때 세상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독사 문제가 엄청나게 한번 대두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도시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도시에서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가 있을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웃, 살피미와 같은 이런 활동들, 고독사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섹터별로 지어가지고 각 연계기관들과 함께 각 시별로 어떻게 하면 체계를 갖춰서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학자이거나 또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처음에 이삿짐 센터를 하셨던 분이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한꺼번에 본인한테 뭔가를 좀 의뢰를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중고 매매도 같이 해주고 또 이삿짐처럼 또 분배를 해주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기중품을 수색하기도 하고 또 유언장 같은 거 발견해주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것들을 폐기 처리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주는 일을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이제 블로그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를 쓰듯이 이렇게 적다 나가 보니까 점차 이런 일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좀 쇼킹한 것들을 이제 더 블로그에 조금 올려놓았더니 출판사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책을 한번 출판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시다 다이치가 그럼 좋습니다 하고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이 바로 유품 정리를 보았다, 잉세리아와 미다라고 하는 책이었고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책을 써내게 되면서 사람들과 만나서 나중에 무려 책을 지금 현재 17권을 집필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일본의 사회학자, 도쿄대학교의 유능한 세계적인 여성 페미니스트이고 사회학자인데요. 이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대담을 하시면서 오이토리 사마드모 다이조부라고 하는 책,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독사 문제를 다루게 되고 요시다 다이치는 사실 저는 요시다 다이치를 NHK 텔레비전을 보고 제가 이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일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도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배워보고 싶고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러면 와서 한번 그러면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에 건너가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때가 이제 한국에 맨 처음에 10년, 2000한 6년, 7년쯤 되는 그 시절에 한국에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특강도 하게 되고, 또 뭐 여러 곳을 한국에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이제 맺으면서,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 초빙을 해서 우리가 참관도 하고, 또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 일어난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과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이 쓴 책, 잉세리와 믿다라고 하는 책은 1권이 느낌표 한 개가 있는 책이고, 이게 얼마나 쇼킹했으면 두 번째 책을 발견했을 때에는 출판할 때의 책은 느낌표가 2개. 그래서 1권과 2권은 느낌표로서 표시를 할 정도로 되게 쇼킹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가 이제 유품등리는 보았다는 책을 소개를 했고, 이 책은 텔레비전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베스트셀러